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새 첫 회동이 있었습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부터 선거제 개편까지 쟁점 현안을 놓고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여야의 쟁점 사안부터 당내 이야기까지 두루두루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예. 마스크는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차로 이동해서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지역위원장 인선 작업은 지금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손학규 대표 새로 임명되고 나서 예. 선출되고 나서 약 80군데 정도의 지역위원장을 임명을 했고요. 예. 계속 추가적으로 임명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의 당 얘기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용호 송문주 의원을 받지 않겠다. 예.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마 두 의원께서 굉장히 당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제 통상적으로 저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내가 민주당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미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그 뒤로 제가 알기로는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인 박기승 씨 예. 또 손금주 의원의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위원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이제 결국은 불허가 됐는데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받으면서 좀 폭넓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더 옳았지 않는가 싶은데 예. 어쨌든 이제 배제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마 두 분이 뭐 자존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민주당에 다시 입당 신청서는 내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학재 의원 탈당 후에 임재영의 미로였던 박종진 앵커도 탈당을 했습니다. 예, 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네. 바른미래당이 이혼을 앞두고 각방을 쓰는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본인은 이 당의 주요한 자리나 아니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소외감을 느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또 그분이 송파을에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뭐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의 그 소위 개파 대결이 굉장히 심하게 보여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 저당이 과연 계속 존재할까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당한 의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잘해오고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의 의원들이 뭐 탈당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역위원장 출신이 약 300명 가까이 됩니다. 두 당을 합치면. 근데 300명 중에 지금 뭐 한 10분도 채 안 나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대단한 많은 분들이 탈당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다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로 충분히 저는 더 좋은 세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전당대회가 곧 다가오고 그럴수록 총선은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그럴수록 탈당 러시 바른미래당에서 나가는 분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무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 양당 구조에서 제3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동안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물이 끓는 비등점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좀 점프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저당이 과연 내년 총선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기 때문인데 슬픈 얘기네요. 네, 그렇죠. 뭐 사실이니까요. 뭐 그거는 그러나 그것이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창당 정신의 기초에서 더욱더 뿌리 내리면서 우리 당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면 저는 중도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당 정신을 얘기하셨는데 네. 바른미래당을 탄생시킬 때 그 유승민 전 대표 네, 같은 예. 경우에는 네. 요즘 행보를 보면 조금 바른미래당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네. 행보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유 대표님께서 작년 2월에 이제 창당을 하셨고 예.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시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당의 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상당히 몇 가지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셔서 굉장히 자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유 대표께서 조만간 우리 당에 걸맞는 그리고 전 대표로서의 그 위치에 걸맞는 역할을 꼭 할 필요가 있고 유 대표께서 그 점에 관해서 당의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것 자체가 저 당이 내년 총선에까지 뭐 죽으나 사나 계속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의 지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유승민 전 대표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뭔가 들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적으로 최근의 상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유 대표님을 좀 모셔서 젊은 의원들과 함께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어쨌든지 저희가 2월 8일, 9일 날 의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저희 당에 소속된 의원들 전부 다 전원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도 유 대표님도 좀 참석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당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예. 내일 한국당에 입당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의 자유기는 한데요. 예.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저는 황교안 총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맨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 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지 그 황 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저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눈앞에 있는 총선 또 대선을 위해서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우선당장 다니까 그분을 영입해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있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황 총리께서 좀 자숙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좀 더 옳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입당으로 이제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됐는데 예.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 걸 두고 바른미래당과의 득실 관계를 따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황 총리가 되면 이제 친박이 강화되니까 예. 우리 당에 있는 소위 비박계 개혁 보수 세력들이 그쪽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뭐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공부해진다. 공부해진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셔요. 뭐 그러나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금 창당한 지가 불과 2월 13일이 되면 1년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창당 때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민생 정당 또 대한 정당으로서 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1년 동안 굉장히 제3당으로서 제3교섭단체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우리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도 저희 당이 주도해서 그 예. 관철을 시켰고 네. 또 지난 9월 20일이라든가 12월 27일에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이 통과됐는데 그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던 것을 사실 제가 중재 노력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이 원만하게 예. 많은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거든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없었으면 그렇게 두 당이 원만하게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중재 제가 역할.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지금 선거구제 개편도 만약에 양당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심 그대로의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는 대단히 높은데 이 두 기득권과
정말로 결연하게 용기 있게 싸우는 손학규 대표께서도 뭐 열흘이나 단식을 하셨지만은 네.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제3당의 이미지 또 그 역할이 국민들께 조금씩 이제 나타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그 1월 임시국회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불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제 대단히 저는 유감입니다. 예. 오늘 제가 1월 임시국회를 왜 소집해야 됐냐라고 하면 국회라는 게 사실은 원내대표 간에 이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합의하면 적어도 그 합의는 지켜져야지 그 다음 합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2월 15일 날 우리가 합의를 하기를 1월 임시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예. 처리를 하자.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1월 달에 합의 처리한다. 네. 이 두 가지는 명백히 서면으로 합의를 했고요. 또 구두로 청와대에 지금 28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특별감찰관 예. 임명하는 것도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서 1월 달 안에 완료를 시키자. 이렇게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거를 처리해야 되고 그동안 사실 뭐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이라든가 김태호 사건이라든가 또 그 뒤에 뭐 육참 총장 만난 이런 예. 사건들과 관련해서 저희는 국회에서 적어도 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국회라는 것이 정부의 일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체크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역할인데 예. 상임위조차도 다 못 열게 지금 민주당이 막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홍영표 대표에게 상임위라도 열어줘라 그랬더니 1월 달은 안 된다. 뭐 농담으로 그래요. 12월까지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1월 달은 쉬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농담이신 이게 거죠? 정말 정부 여당이 할 얘기인지 저는 정말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신뢰에 기초해서 하는 건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만간에 빨리 만들어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1월에 신년기자간담회 통해서 우리가 각 여당과 야당이 정말 통과시키고 싶은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틀에 합의를 해서 빅딜을 하자. 네. 그래서 국민들께 좀 더 희망을 주는 정치를 1월 달 안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2월 5일 날 예. 이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게 돼 있는데 2월 5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1월 뭐 중순이나 하순쯤에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뭐 아직 최종 답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사인하면 뭐합니까? 국회 와가지고 휴지축각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사실 오찬 회동 이후까지 지금 논의가 이어져서 뭔가 그래도 조금은 접점을 찾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나 보네요. 오찬까지는 국회의장께서 오늘은 새해 첫 미팅이니까 예. 가능한 덕담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로 덕담을 했죠. 그러나 이제 오찬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 3명이서 따로 만났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장 방에서. 그래서 차 마시면서 거기서는 뭐 제대로 이제 협상하면서 요구를 했죠.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뭐 홍영표 대표가 뭐 아주 뭐 철벽 방어입니다. 그 선거제 개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주말에 예. 그 정개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저희 방송국을 찾아서 네, 예. 아주 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역설을 하고 네. 힘줘서 얘기하셨는데 네. 결국 문제는 의원 정수 확대라는 부분,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일환으로는 의원 정수 확대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보관은 지난번에 3대1 정도의 의석 비율, 예. 지역구와 비례, 그러면 225대 75 정도 하면 300명 범위 내에서 비례를 좀 늘리면서 예.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면 225대 75로 하면서 3대1을 유지하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예. 여야 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가 뭐 합의문을 사실 여러 번 썼다 찢었다 뭐 거의 사인 직전까지 갔다다 이런 적이 많은데 예. 사실 225대 75로도 거의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까지 의견이 상당 부분 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300명을 유지하면서 좀 국회가 예를 들면 서로 지역구에 관해서도 양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253개에서 225개로 만약에 합의를 했다고 하면 예.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이거는 선관에다 맡겨야죠. 중앙선관에다 맡기고 거기서 해오는 거 우리가 받읍시다. 지역구 숫자는. 줄이는 걸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던가요? 지금 이거 아니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예. 그거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 모양을 적어도 갖추려면 전체 의석수가 늘릴 수밖에 없는. 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0석이라도 늘려서 제가 뭐 오늘도 홍 대표나 나 대표에게 말씀드렸지만 예. 뭐 정 안 되면은 240대 90으로 하든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저는 민주당은 좀 탄력적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나 대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내 합의는 좀 덜 이루어졌지만 나 대표께서도 지난번에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합의문에 이것이 완료된 이후에 권력 구조에 관해서 원포인트 개헌하는 것으로 적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되면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네. 이 의사 표명을 하시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같이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석권을 그대로 두고 지금 지역이랑 비례대표를 조정을 하겠다는 보관이신 건데 이걸 네. 이미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홍영표 원내대표 모셨을 때는 여전히 의석수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듯한 인상 그러니까 풍기셨거든요. 이제 의석수 그게 이 국민 여론에 기대면서 예. 국민들이 300개, 330개로 늘리는 거 도저히 허용은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합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역구는 줄이기가 힘듭니다. 예. 이거는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죠.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어제도 제가 오늘 다행히 홍 대표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지난 11일에 청와대 갔을 때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이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홍 대표는 저는 진심을 믿습니다. 홍 대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동안 수개월 동안 말씀을 해왔고 같이 얘기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홍 대표님 저는 하시고 싶은 의향이 분명히 강하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려는 방법은 전 두 가지죠. 지역구를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양보하는 안을 네. 만들든가 아니면 의석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진짜 다만 국회에서 지금 다른 당에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정당에서는 예. 지금 300명이 쓰는 예산을 가지고 예. 330명이 쓰겠다. 네, 적어도 예산은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예. 그러면서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개혁적인 조치들을 동시에 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결단하고 국민들께 설득시키면 저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지난해 대통령께 편지 보내셨죠. 탕평 인사에 대한 내용을 당부하시면서 예. 현 정부,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 빌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11월 5일에 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 편지를 드리고 왔습니다. 네. 핵심은 경제 정책에 대한 좀 방향 전환 그리고 탕평 인사 이 두 가지였는데요. 그 뒤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 기존의 경제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에서 이동을 했고 또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수석에서 이동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조금 옆자리로 이동한 것이 됐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는 신호를 주기에는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중폭의 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폭의 개각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탕평 인사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특히 이 장관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10초 딱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최대 강점으로 오늘 마무리하시죠. 바른미래당은 민생만을 생각하고 경제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내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데 꼭 앞장서고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